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 방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 혜택과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총력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 공제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코픽스 하락 전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 하락 전환했습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4%로 한 달 전보다 0.16%포인트 내렸는데요. 신규 코픽스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코픽스 변동폭만큼 바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가 영향을 받는데요. 이에 따라 시중은행 변동형 대출금리도 16일부터 내려갑니다. 상단 기준으로 최대 6%를 넘었던 4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5%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시장 금리 수준을 고려해 0.2%포인트씩 떨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 포스코 호화 해외 이사회입니다. 경찰이 포스코홀딩스의 호화스러웠다던 해외 이사회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조만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인데요.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열린 포스코홀딩스 해외 이사회에 최정우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고위 임원 16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5박 7일 동안 초호화 관광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은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자회사들까지 동원돼 나눠냈는데요. 이번 논란은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포스코 이사회도 전세기와 백두산 관광 등에 7억 원을 쓴 정황을 포착해 고발장을 내기로 했는데요. 당초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맡았지만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포스코 호화 해외 이사회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사라진 금값 딸기입니다. 딸기 가격이 그야말로 금값처럼 오르자 딸기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김해의 한 마을에서 판매를 앞둔 딸기 2톤가량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한림면 시산리 딸기 시설하우스 8개 농가 11개 동에서 수확한 딸기 1,900kg으로 시가 총 2,500만 원어치였습니다. 도둑맞은 딸기들은 시설하우스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뒤 경매장으로 출하를 기다리며 쌓아둔 농산물이었는데요. 피해 농가들은 지난 2일 딸기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시와 경찰 등에 신고했지만 사라진 딸기들은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CCTV도 없어서 딸기 도둑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피해 농가들은 겨울철 딸기는 시설하우스에서 난방용 기름값, 전기요금,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겨울 딸기는 시세도 좋아 피해도 막대하다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고독사 84%가 남성입니다. 우리나라 고독사의 84%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를 통해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는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나이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는데요. 나주영 교수는 50대 남성이 건강관리나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고 실직 및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약 한 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분석 대상 가운데 약 63%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우려하던 홍콩 ELS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상품 가운데 이달 12일까지 벌써 1,000억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를 앞둔 관련 상품 규모만 10조 2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손실 규모가 5조 원대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손실 사태에 책임을 두고 애초에 상품을 판매한 은행,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은행 5곳에 이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 확정 손실액이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홍콩 ELS발 시한폭탄이 그동안 우려만 낳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벌써 지금 1,000억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만기가 오는 게 10조 원이 넘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그렇습니다. 때 지금 이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이제 시발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천억 원 만기 돌아온 게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그 손실 규모가 1,000억 원이 좀 넘어서 반이네요. 예, 손실률이 뭐 상품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뭐 48%, 50% 이렇게 되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반기 만기가 이제 10조 2천억 그러면 5조 원 정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나는 것들마다 그리고 만기가 오는 것들마다 손실과 같이 겹쳐지면서 뭐 매달 혹은 매 분기 이렇게 계속 손실이 터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콩 H 지수가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네네. 계속해서 손실은 그 지금 손실률 비슷하게 네네. 나오기 때문에 뭐 10조 2천억의 거의 절반 정도가 손실이 날 수가 있다. 근데 뭐 갑자기 이제 홍콩 H 지수가 이제 뭐 급상승을 한다.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죠. 급상승을 한다면 사실 뭐 홍콩 일지수가 사실 12,000선까지도 갔던 것들이 지금 뭐 5,000대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손실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만기는 다가온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손실을 봐야 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또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올 한해는? 네, 일단 1분기에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1분기요? 있습니다. 이 금액만 놓고 보면 2분기가 오히려 금액은 더 클 거예요. 그렇기는 네네. 하지만 손실률을 살펴보면 1분기가 아마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조 2천억 원이 지금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1분기에 돌아오는 상품 규모가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약 3조 9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네. 2분기가 6조 3천억 원 되니까 사실 금액만 놓고 보면 2분기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실의 규모로 보면 2분기가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률만 놓고 보면 1분기가 오히려 손실률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손실률은 1분기, 손실액은 2분기가 될 거다. 가장 많을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이제 상반기에 발행되었던 ELS 상품들이 2024년 상반기에 지금 3년 동안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홍콩 H 지수, HSCEI 지수가 언제 피크를 이루느냐를 살펴보면 그때 2월 10일 정도가 피크를 이룹니다. 12,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홍콩 H 지수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2월 달 근처에, 그러니까 2021년 2월 달 근처에 가입하셨던 분들의 손실률이 가장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월, 2월, 3월 달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홍콩 H지수가 가장 높은 시점에서 가입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그 손실률은 약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손실률이 형성될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 2분기로 가면서 이미 홍콩 H지수가 빠지기 시작한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빠지기 이미. 시작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상대적으로 현재랑 비교를 했을 때 손실률이 살짝 좀 줄어들 가능성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의 손실률은 가장 높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손실 금액의 절대 금액은 2분기가 가장 많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2분기는 팔린 금액이 많기 때문인 거고. 그렇습니다. 박종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 우리가 잔액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는 앞으로 손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판매 잔액이 네. 한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20조요? 예, 전부 다 합치면요. 뭐 방금 두 분의 학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올 상반기에 도래하는 게 한 10조 원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전체 판매 잔고는 20조 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홍콩 H지수가 어느 정도 예전에 우리가 손실 기준점까지는 그 언저리끈 근처까지는 올라와야 손실 구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홍콩 H지수가 상당 기간 동안 회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현재 20조 원에 가까운 그 ELS 잔고가 대부분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외국 자본이 흘러가거나 그래서 그 증시의 전반적인 지수가 반등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국내외 자본들이 일본이라든가 기타 국가로 흘러가는 추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 지수에 대한 손실이 더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손실을 안 보려면 아까 뭐 지금 박정 교수님 말씀 주셨고 강 교수님도 아까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H지수가 올라오면 사실 해결이 좀 쉬워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회복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ELS 많이 가입하셨을 때는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이 그 중단이 풀리면서, 되면, 네, 봉쇄가 리오프닝을- 풀리면, 그러면 그때 그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나, 맞아요. 이런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었는데도 굉장히 중국 경제가 안 좋고, 또 지금 그 중국 부동산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실 사태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전망이 좀 어둡고, 이게 그 중국 주식 시장이 다시 이렇게 막 반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야지. 그래도 이게 사실 12,000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이제 네. 아까 1분기 정도의 만기를 맞으면은 이제 손실률을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정말 한 8,000에서 8,500 정도를 지금 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원금에 대한 회복이 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지금보다 한 3,000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일단 이제 그거 가능성도 조금 쉽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ELS 그 상품의 그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녹인형이냐,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노녹인형이냐, 네. 그 좀 복잡한데 그 일단은 이제 과반수는 이제 녹인형이어서 이미 이제 그 절반 아래로 한 번이라도 갔으면 예. 그 손실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더 올라도 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무조건 거고요. 손실을 보는 거예요. 한번 내려왔던 분들은. 예, 한번 내려오면 그 기간 중에 이제 그 5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손실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약정상 정해져 있는 구간을 벗어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50% 이하로.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녹인이 아닌 네, 거는 이제 노녹인, 네. 만기 때 뭐 65% 이상만 되면은 이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이게 뭐 한 7,000, 8,000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쉽지가 않네요. 녹인형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많고 또 50% 이하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손실은 좀 자명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예, 손실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수가 녹인형이 사실은 더 많이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예. 기본적으로 50% 정도의 그 녹인 베리어라고 부르는 소위 손실이 시작되는 구간이 네. 50% 선이거든요. 지금 홍콩 HSCI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면 4,980포인트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50% 깨진 거네요. 최고점으로 봤을 최고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50%가 깨진 거고요. 10,000포인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건 50%가 깨져 있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0포인트 이상에서 가입하셨던 분들은 다 지금 녹인 배리어 그러니까 밑으로 손실 내려가는. 구간으로 네.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지수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예를 들자면 65%에서 70%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떨어진 포인트만큼은 고스란히 손실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 지금 HSCI 지수가 어디까지 지금 떨어져 있냐 하면 예. 지금 5,500포인트 근처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미 녹이는 터치를 했죠. 손실 구간은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5,500포인트니까 예를 들어 10,000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손실률이 지금 4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극적으로 HSCI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손실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지 않을까. 물론 3분기나 4분기 쪽에 만기가 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그래도 조금 나으신 예. 편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떨어지기 10,000포인트에서 시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상황이 괜찮은 편인데 가장 위험성이 집중되는 구간은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가 가장 크게 위험성이 집중되고 여기에 만기가 도래하시는 상품들은 대부분은 사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손실은 1분기 쪽은 거의 45%에서 50%까지 손실이 갈 것 같고요. 2분기로 가면 손실률은 조금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40%가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30%가 넘는 손실은 거의 상당히 엄청나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나 떨어질 걸 누가 생각을 했을까? 이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에이 설마 50%까지 떨어지겠어라는 생각으로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ELS 상품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입할 때 다 비슷하게 우리 진행자님과 똑같은 생각을 예. 갖거든요. 설마 반토막이 나겠어? 그러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반대로 그 반토막만 안 난다면 시중 정기 예적금보다도 두세 배 가까운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소비자들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창구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분명 공지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머릿속에 잔존 의식 속에는 나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을 가입했다라고 인식하는 구조가 많죠. 특히 이 ELS 상품의 특성상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정도 상황까지 악화됐었을 때는 이 ELS 상품의 판매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녹인을 당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물론 상품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왜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8% 이자를 약속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요. H지수가 10,000선에서 그 가입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7,000선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판매사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 가까운 주가 반등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률 30% 가까이를 본인도 담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고객에게 8%씩 매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 3년 만기라고 하면 24%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에게 24% 줘야 되고 판매사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막 메꿔야 되니까 그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0,000선에서 7,000선까지 떨어진 얼추 30% 가까운 것을 또 본인들이 또 벌충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녹인 전에 어떤 그 이 한 어중간하게 떨어진 20%, 30% 선으로 종합주가지수나 종목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오히려 판매사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로그인을 한번 치게 되면 어떻게 네. 되느냐? 손실은 고객이 보는 것이고 본인들은 판매 수익과 그다음에 운용 수익 등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상에서는 사실 판매사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도 상품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네. 구조적으로 크게 오히려 로그인을 때린 게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도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증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판 입장에서, 예. 판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이 ELS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이것들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또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렸냐, 소위 말하는 이 불안전 판매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또 하나의 논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금융사는 녹취도 듣고 하고 그리고 또 고객의 서명까지도 받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은행에 가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금융사를 방문을 했을 때 왜 서명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고객님 거기다 하시면 돼요라면 그냥 동그라미 치거나 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준 곳에 그냥 네 그냥 이름 쓰면 되나요? 그래서 뭐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상품은 잘 이해를 못해도 일단은 그냥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의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방어해줄 어떤 논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절차들이 계속 늘어났죠. 그렇죠. 과거에 하나같이.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뭐 더 추가하고 더 추가하고 네, 확인 과정을 늘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면 뭐 다시 그 핵심만 요약해서 또 서명하게 하고. 근데 이제 뭐 좀 전에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다 읽어가면서 그거 하면은 막 정말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그 사전적으로 그런 절차를 다 거치면 뭐 완전히 그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어떤 절차를 꼭 거쳐야만 이제 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기본 원칙 있지 않습니까? 뭐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기본 원칙을 분명히 잘 지킨 그런 거래도 많이 있을 거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제 불안전 판매도 꽤 있을 텐데요.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가려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률적으로 뭐 나이 얼마 그리고 뭐 그 과거의 경험이 있네 없네 뭐 그래서 이런 약간 도식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어느 그룹은 구제를 해주고 어느 그룹은 구제를 안 해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 투자자별로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분쟁 조정 들어갈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하면 분쟁 조정 신청하실 거고 그렇죠. 거기서도 분쟁 조정 억울하다라고 위원회에서 하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죠. 소송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거치면 상당히 이제 힘들죠. 지리한 시간이죠. 지리한 싸움이 흘러가고. 근데 그런 것을 거쳐야 저는 이 된다. 선진화된 제도가 그럼 미국 금융 제도가 굉장히 지리하고 힘든 싸움을 서로 이제 하면서 지금은 이제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얼마 정도 물어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자라고 이제 소송까지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에. 근데 그 이전에 오랜 역사 동안에 네.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는 늘 항상 손쉽게 해결을 하려고 이번에는 뭐 다 구제를 해주고 뭐 이거는 100% 구제를 해주고 어떤 거는 구제를 안 해주고 너무 이렇게 일도양단식의 접근을 자꾸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줄이거나 없애거나 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거는 좀 예, 지양해야 된다. 잘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났을 때 이번 사태를 비춰봐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황세훈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은행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녹취도 있고 우리 고객 서명도 받았어. 이거는 우리가 설명했다는 증거 아니야?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불안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형식적인 요건은 잘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가동이 됐죠. 가동이 된 이후로는 사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금융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요건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은행들은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능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설명들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네. 설명들은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그러한 설명들이 금융 상품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소비자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비슷한 수준의 설명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에 따라서 그 이해도는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는 형식적인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들을 다 갖췄을 때 은행들이 충분히 이러한 설명 의무와 고객들에 대해서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설명 의무들을 다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 실질을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소비자들이 과연 그러면 이러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소비자가 이러한 복잡한 금융 상품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냐 또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내가 판매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우리가 그 실질을 따져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돼버리는 거냐. 금융사보호법이 되는 것이다. 금융사보호법이 네. 돼버리는 형식적인 요건을 지키면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잘한 거다. 의무를 최대한으로 다 이렇게 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가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을 조금 따져보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분히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을 조금 따져봐서 여기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봐야겠죠. 박종호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아까 뭐 ELS를 표시를 해주셨지만 과거에 뭐 라임 사태라든지 DLF 사태, 화생결합 펀드 상품 상태 그 당시에도 불안전 판매가 굉장히 큰 화두자 논란이 좀 됐었는데 당시 DLF 사태가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고난도 신탁 판매를 좀 중지시키고 이걸 좀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은행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좀 뭐 예금, 적금 사실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크지 않은 이런 상품을 안전한 상품을 판다는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판다는 게 은행엔 책임이 없다라고 해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은행 창구 직원 입장에서는 정기 예적금과 같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했었을 때보다 ELS와 같은 중위험 이상의 상품을 판매했었을 때 인사고가를 훨씬 더 잘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황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형식 요건은 이상하게 은행은 잘 갖췄는데 네. 실질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데요. 무슨 소리냐 하면 창구 직원으로서 오랫동안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제공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고객이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 상품을 정말 알고 사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 사람은 제대로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됐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자꾸 계약 체결을 유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중위험 이상의 상품군들을 판매했었을 때 본인들이 인사고가를 훨씬 더 많이 받는 듯한 그런 인사고가 평가 제도가 있거든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으냐면 형식 요건을 다 갖추고요. 실질적으로는 판매의 우호적인 내용들의 가중치를 둬서 더 많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구매할 때는 한 10가지 이상의 정보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럼 그 10가지 이상의 정보들을 순식간에 다 비교를 해서 내가 이해하기보다는 그중에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라든가 뭔가 본인이 이제 자기 편향적인 정보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 그걸 다 설명해 놓고 나중에 저희가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쭉쭉 읽어듯이 말을 하다 보면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런 손실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도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ELS 사태가 어떻게 보면 몇 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다른 접근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고위험 상품, 고난도 상품 파는 것들이 은행이라는 어떤 포지션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사실 은행이 최근에 몇 년간 계속 이자 장사한다고 혼났잖아요. 비판도 맞습니다. 받고. 근데 그렇다면 비이자 수익 많이 늘리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들이 비이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늘리라고 해놓고 이거를 또 강화하자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그 이자 장사한다고 엄청 비난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그 대출 이자율 막 낮추게 하고 뭐 예금 지금 이자율도 상생금융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비이자 영업인데 비이자 영업을 뭐 많이 했다고 이제 또 야단을 맞아야 그러니까요. 되고 또 사실 지금 ELS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 이제 KB국민은행인데 네네. 그 전에 DLF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총량 규제를 하거든요. 각 이제 그 은행별로 그 판매의 총량을 규제를 했는데 네. 그때 KB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그 많이 팔았어요? 한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 한도가 제일 높았어요? 예, 다른 데는 뭐 한 몇 조였는데 뭐 3조, 4조, 5조 뭐 네. 이 정도였는데 KB국민은행만 13조. 그러니까 그동안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많군요. 팔았죠. 그러니까 DLF를 많이 안 팔고 그 당시 이제 파생 상품 잔액이 그 가장 높았기 때문에 예. 그 KB국민은행 그래서 이번 사태가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정책 당국이 자초한 뭐 그런 그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저희 말씀해주신 13조라는 그 판매 총량 한도가 금융당국이 매겨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팔았다는 건데 그게 지금은 KB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독이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은행이 잘못한 부분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겠죠. 뭐 지금 예. 그 두 분 박사님들 말씀 말씀해 주신 주신 것처럼.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은행이 잘못했으니까 은행들 야단치자 또는 이런 상품을 아예 팔지 못하게 그 막자. 아예 금지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좀 속 시원해요. 이게 굉장히 그 쾌도난마식으로 네. 아주 그 손쉬운 해결책인데 이게 과연 선진 금융으로 가는 그 길인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 선진 금융으로 가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인데 저희가 하나씩 그 잘 해야 되고 그 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거에 이런 사태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번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친 거예요, 제대로. 손은 계속 그러네요. 잃어버리고 네. 외양간을 고치는 듯 했지만 제대로 못 제대로 못 고치고 고쳤네요. 그래서 또 잃어버리고 했는데 그 한 번에 이게 다 완벽한 외양간을 만들 수는 없지만 네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사례를 쌓아 나가고 어떤 기준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 비자 수익 늘리라, 이자 장사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거 뭐 한도 정해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또 이제 왜 고난도 상품을 은행이 이렇게 팔아서 문제를 일으키냐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은행들에서 이제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파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은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판매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은행이라는 이 이제 판매 채널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 밑단에서 판매되고 있던 이 상품들이 사실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품 시장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금융회사, 다른 종류의 금융회사 증권사나 이쪽으로 해서 대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는 네네.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충격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다양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성,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성들이 있죠. 네. 상품의 다양성, 그다음에 판매 채널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금융시장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더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행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은행에 대해서 ELS 판매를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버리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제한을 하면서 그 부작용은 장기간에 거쳐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채널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채널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은행들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은행들 스스로가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을 조심할 수 있고 만약 이런 불안전 판매가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금융감독원 또 금융당국도 이 불안전 판매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뭐 불시에 점검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시에 그냥 금감원 직원이 고객인 척 해가지고 은행이나 뭐 금융사 방문을 해서 금융창구에서 어떤 거래를 해보는 그래서 뭐 소위 이제 미스터리 쇼핑 뭐 이렇게 암행 점검 뭐 이렇게 부르는데 2021년에도 했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ELS가 굉장히 많이 팔렸을 시기였는데 그 당시 은행권의 평가가 미흡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직전에도 저조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ES 판매에 대한 불안전 판매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금융당국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계속 접근이 형식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창구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중위험 이상의 상품군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일선의 고객들 중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은 중위험 이상의 이런 상품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고객층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설명을 해서 이들에게 유도를 해서 이 상품을 가입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형식 요건은 철저히 갖추는 노하우는 알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선 어떤 표현을 써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유리한지까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측면까지 그 고려한 어떤 은행을 뭐랄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제도 보완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고요. 이번에도 또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접근했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 독일 금리 연계 네. 파생 상품 사건에서 국민은행 빼고 나머지 은행이 라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큰 손해를 입히고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험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KB가 더 많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에 도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이제 만기 도래하는 8조 원 중에서 KB가 판매했던 금액이 한 4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것은 반대로 그 당시는 잘 지켜서 오히려 한도를 더 늘려주니까 그러네요.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만 갖췄기 때문에 더 늘려주고 이런 형태는 관리 감독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설명하기 쉽지만 이런 것은 계속 문제만 계속해서 반복되게 야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H지수와 관련된 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가 문제였지만 예전에 차화정이 유행했던 2014년도에도 네네. ELS가 한번 이런 비슷한 문제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 화학, 정유가 아주 뜨거우면서 종목형 ELS가 크게 각광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도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종목형 ELS 같은 경우는 이 판매사, 그러니까 이 ELS 상품을 처음 설계해서 은행을 통해서 판매해 주십시오 했던 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네네. 본인들이 아예 로그인을 당해야지만 손실이 오히려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차화정 주가 매물을 오히려 던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준점 이하로 주가를 떨어뜨리면 본인들은 손실을 안 보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당초 약속받은 운용 수수료하고 은행 입장에서 판매 수수료는 가져갈 수 있지만 손실은 본인들이 입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일 터질 때마다 손은 계속 잃어버리고 외양간은 제대로 고치는 것 같지만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가 허울 뿐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ELS 상품이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위험을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그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도 그 학생들 가르칠 때도 저희 많이 이야기하는 고위험 고수익, 네네. 저위험 저수익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ELS는 고위험 고수익인데 네네. 그 위험이라는 게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렇죠.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손실이 걷잡을 큰. 수 없는. 근데 과연 절반 반토막보다 더 심하게 손실이 날 그 주가 지수가 네네. 그 위험을 일반인이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주식을 샀는데 이게 뭐 5% 떨어지고 뭐 5% 상승하고 그런 위험은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한 위험들인데 이게 반토막보다 더 떨어질 그것도 3년 안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반토막보다 더 떨어질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상당히 생각하기 힘든 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 측정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은 충분히 이제 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돈이 아주 많은 분이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네. 분들은 그 정도 손실 나도 괜찮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잘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네. 또 상품마다 달라지거든요. 이 위험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DLF는 또 다르고 뭐 다른 펀드들은 그렇죠. 또 다르고 상품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상품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미리 저희가 사전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DLF 사태 때는 뭐 한 40%에서 80% 정도 배상이 됐었고 그리고 라임 때는 투자연금 전액 반환 이런 사례들이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이 약간 뭐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배상을 얼마나 과연 수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금감원의 대책들이 아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불안전 판매가 어디까지 인정이 될 거냐가 그렇군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분히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로 만약에 분류를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불안전 판매 가능성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잘 알고 있었으니까 네, 이미. 잘 알고 네.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사실 구제받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ELS라는 상품이 이전에 그 사모펀드와는 사실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LS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역사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된 지 한참 지났고요. 그리고 사실 100조까지 성장한 시장이거든요. 100조요? 예, ELS 전체 ELS 규모는 100조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크군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가입자들이 그동안 양산되어 왔고 그다음에 이 상품에 노출되었던 가입자들이 그 이전의 사모펀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이전의 사모펀드 상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100%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예. 100%의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전의 사모펀드 사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최소 이제 50% 정도 근처에서 시작할 가능성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당연히 경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그렇겠죠. 있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가입자의 특성, 연령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 직업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오히려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100%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손실 금액의 50% 내외 수준에서 그 사정을 감안을 해서 감경 또는 증액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정도를 현재로서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사실 불안전 판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굉장히 오래 팔았고 많이 팔린 상품이라는 걸 봤을 때 이해도가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상황은 그러면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해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해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ELS 상품을 가입할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대충 이해하고 그때는 손실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고액의 이자 줬던 그 상품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가입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저는 그것조차도 형식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뭐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옴부즈맨 같은 제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금융권 출신의 나름대로 이런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있는 수많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네네. 옴부즈맨처럼 어떤 임명을 하고 예. 랜덤하게 그날 어느 지점에 보내는 거예요. 랜덤하게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이든. 그분들을 미스터리 쇼핑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죠. 옴부즈맨이니까 실제 직접 어느 가서? 고객이 이 중위험 이상의 네.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려고 할 때 은행이 네. 그럼 그 옴부즈맨을 바로 옆에 입회시키는 거죠. 입회를 해서? 예, 그리고 나서 설명을 쭉 하다 보면 부정적인 메시지는 한 1 정도 얘기하고 긍정적인 건 9 정도 얘기를 하면 풀린다. 그러면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 1은 형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되지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듣는 거는 긍정적인 얘기만 기억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어떤 아무 연고도 없는 그날 인위적으로 배치받은 옴부즈맨이 중위험 이상의 고객이 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잠깐 일로 오시죠라고 해서 마지막 설명 드릴 때 그분이 추가적으로 이거 다 이해하신 거죠. 이런 위험 있는 거 다 알고 가입하시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재확인을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 금융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균형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차라리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그냥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지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불안전 판매 그리고 이게 결국 배상, 보상과도 또 직결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그걸 다 이제 좀 따져봐야 된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그 저 황세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안전 판매가 드러나면 굉장히 그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네네. 엄중한 제재를 해야 된다. 무겁게 책임을 매겨야 그거는 된다. 저도 뭐 그 저 100%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거의 뭐 이 금융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뭐 금융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라는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분명히 된다는 줘야죠.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사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금융회사는 우리는 이거 괜히 그 직원들 부추겨서 이런 위험한 상품 팔게 했다가 잘못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해서 우리는 내부 통제에 그만큼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안전한 상품만 팔겠다. 안 팔겠다. 아예. 그런 금융회사도 있을 거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각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제재를 무겁게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저절로 될 것이다. 각자 자발적인 판단으로. 네 그런 것을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그만큼 확실한 제도 그리고 또 확실한 보상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과연 금융당국이 얼마나 현명한 방법을 내놓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경훈 교수, 황세훈 위원,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